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군사 장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일단 무기 소개를 하기 전에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애도를 빌고 그다음에 빠른 구조를 기원합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제는 대전차 무기입니다. 대전차 무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차를 잡는 무기입니다. 사실 이 보병, 지상에 있는 보병한테 전차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전차를 보병이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대전차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보병 출신이지만 전차라고 하면은 이 육군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그 무기가 제작됐는데 어떤 원리와 좀 계기로 좀 제작이 됐을까요? 예, 사실 이제 전차가 처음 등장한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1915년도에 처음 등장하고 16년부터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 처음에 등장한 전차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포탑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근데 이 방탄 두께가 한 8mm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 두께면 웬만한 소총탄들은 다 막아내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영국이 개발한 전차에 대항하던 독일이 생각을 한 것이 우리도 조금 더 센 총을 만들면은 이 전차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구경 13mm의 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런 탄환을 만들어서 대전차 소총을 만듭니다. 네. 소총으로 전차를 잡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그닥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M2, 우리는 군대에서 캐리버 50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총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전차를 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총기가 발전하지만은 전차도 또 더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차에게 의미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없었고 이 M2 캐리버 50은 대공 무기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의미 있는 현대적인 대전차 무기가 나오게 된 것은 현대적인 전차가 나온 2차 세계대전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는 어떤 종류의 대전차가 활약을 했나요? 예, 이 대전차 무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펜저파우스트라는 독일군의 무기였습니다. 네. 이 펜저파우스트라는 말 그대로 이제 무쇠주먹이라는 뜻인데요. 이 앞에 이 굉장히 성형 장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폭약을 집어넣은 대전차, 휴대용 일회용 대전차 로켓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펜저파우스트를 사용하면 당시에 운용하던 거의 모든 전차의 장갑을 파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보병도 이제 드디어 전차하고 싸울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네. 또 한편 이 독일과 상대하던 연합국 측에서는 영국은 피아트라는 장비, 그다음에 미국은 M1, M9 바주카라고 들어보셨죠? 마치 이 관악기 같은 모양의 이 바주카가 등장을 해서 대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새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전차들도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장갑이 두꺼워져서 T-34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전차가 등장을 하니까 이 독일군도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바주카를 베껴서 펜저 슈렉이라는 이제 새로운 화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펜저 슈렉은 파워가 굉장히 세서 T-34도 격파를 할 수 있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전차에다가 던지는 대전차 수류탄, 네. 그다음에 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지뢰 등 다양한 보병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을 묘사를 해서 네. 그때 펜저 파우스트 같은 것들을 들고 예. 공격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대전차 무기가 좀 등장을 했죠? 예, 사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큰 무기가 등장하지 않다가 한국 전쟁이 커다란 계기가 됩니다. 이 북한군이 T-34를 몰고 내려왔는데 네. 미군이 기존에 갖고 있던 바주카로 대항을 했는데 이것을 격파할 수가 없어서 M9 바주카를 개량해서 M20 슈퍼 바주카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제 이후에는 베트남전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또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 경량화된 대전차 무기인 M72 로우, LAW라는 이 장비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대단한 장비가 바로 동구권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펜저 파우스트를 그대로 보고 우리도 이런 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소련이 RPG-2라는 것을 처음 개발해서 1949년도에 배치를 했는데 네. 이것보다 훨씬 더 개량이 된 RPG-7이라는 이 대전차 로켓을 1961년도에 개발을 합니다. 특히 RPG-7은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전차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어서 헬기도 격추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약을 했고요. 네. 혹시 영화 블랙호크 다운을 보셨겠지만은 네. 거기서 이 헬기를 격추시킨 것도 이 RPG-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PG-7은 이 아랍권 저항의 상징이 되면서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소련에서는 이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이 대전차 로켓 새 거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이 대전차 로켓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그 이제 4차 중동전에서 무려 800여 대의 이스라엘 전차를 격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차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 대전차 무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대전차 무기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무반동 총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다란 포탄을 쓰는 총 모양의 이제 그런 화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 로켓, RPG-7과 같은 직사 로켓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펜저 파우스트 3라는 이 대전차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독일제고요. 네. 근데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러한 로켓이나 대전차, 이 무반동포보다는 대전차 미사일을 어떻게 소형화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대전차 미사일은 굉장히 다양한 유도 방식이 있는데요. 이 처음에 1세대 때는 조이스틱으로 전부 조절을 해가지고 끝까지 목표를 조준해야 되는 방식이 수동 시선 유도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 2세대에서는 조준기만을 계속 갖다 대면은 명중시키는 그 이제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발사 후 망각 그러니까 한번 빵 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렇게 그 조준을 안 하고 도망가도 되는 이러한 그 장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4세대 장비까지 등장을 해서요. 이제는 조준을 하지 않고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준을 하면은 요즘은 영상 전송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영상이 그대로 미사일에 전달이 되고 미사일은 그 전차를 타격하게 되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세대 이 대전차 미사일들의 문제는 한 발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군의 그 제블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무려 한 발에 3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발을 쏘면은 우리의 지금 주력 전차 중에 하나인 좀 구형이지만 K1 전차의 경우에는 이 가격이 3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 10발 가격이 전차 한 대의 가격이 되겠죠. 단가가 안 맞네요. 예,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차 무기는 이 보병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화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것입니다. 네, 네. 뭐 전쟁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이제 장갑차가 발달을 하고 또 그에 맞서서 또 무기가 발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